저는 평양이로 경호국에서 15년간 원수님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2014년 12월, 저는 단 하루 만에 숙청 대상이 됐습니다. 장성택 숙청 당시 연관자로 분류된 경호국 참모 17명의 명단, 그 안에 이름이 올라간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밝히는 북한 권력의 실상입니다. 최 부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3일 안에는. 그가 3일간 겪은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무료인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14년 12월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겁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평양이로 경호국 작전참모실 직통 전화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죠. 원수님 동선에 긴급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숙청됐거나. 리참모, 지금 당장 사무실로 나오십시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더군요. 경호국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저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옷을 입으며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잠든 척했지만 눈을 뜨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경호국 간부 아내들은 다 그래요. 남편이 새벽에 호출받으면 살아 돌아올지 아닐지 모르니까요.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최 부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더군요. 그 양반은 한국전쟁 때 특공대 출신입니다. 웬만해선 놀라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밤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리참모, 자네는 오늘부터 3일 동안 병가 처리하네. 네, 무슨, 묻지 말고 집에 가 있게.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최 부국장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중국 돈 3천 위안하고 작은 종이 쪽지 하나. 장성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성택 부부장. 김정은 원수님의 고모부, 사실상 북한의 2인자였던 사람. 그 양반이 그날 오전 정치국 회의장에서 끌려나갔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하지만 설마 했죠. 그 양반이 넘어지면 경호국 간부 절반이 같이 넘어간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최 부국장님, 저는 자네 이름이 명단에 있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단이라니요? 장성택과 연계된 인물들. 보위부에서 작성했어. 경호국 인원 17명. 자네가 그 안에 들어있네. 저는 장성택 부부장과 직접 일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년 전 부부장님이 중국 방문할 때 경호 임무를 맡았을 뿐이에요.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나 봅니다. 언제입니까? 모르네.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빠르면 내일, 늦어도 사흘 안에는. 최 부국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굳이 끝까지 말할 필요도 없었죠. 보위부가 움직인다는 건 체포를 의미합니다. 체포는 공개 재판을 의미하고 공개 재판은 총살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족들은 산골 탄광으로 보내집니다. 아내도, 10살짜리 딸도, 8살 아들도.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십니까? 자네 아버지가 우리 고향 선배시네. 그리고 최 부국장이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경호국 청사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건 금지인데 그날 밤엔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 체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뭔가. 10살짜리 애들까지 총살시키는 놈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최 부국장도 끝났구나. 언젠가는 저 양반도 명단에 오르겠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네. 난 자네한테 3일이라는 시간을 줄 수 있을 뿐이야. 나머지는 자네가 알아서 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양 시내가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불 꺼진 아파트들, 텅 빈 거리, 멀리서 들리는 기차 소리. 제가 50년을 살아온 이 도시가 그날 밤엔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보, 우리 3일 안에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할까요? 짐을 싸라고. 애들 것도 많이 말고 배낭 하나씩만.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묻지 않더군요.
경호국 간부 아내들은 다 알아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새벽 4시,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모란봉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올라가던 산, 20살에 아내한테 프로포즈했던 공원, 딸애가 태어나서 처음 산책했던 길. 3일 안에 저는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면 죽거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갑자기 사라지면 오히려 의심받거든요. 경호국은 서로를 감시합니다. 제가 이틀 연속 안 나타나면 누군가 집에 올 겁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 동료들이 제 눈을 피하더군요. 김참모는 아예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10년을 같이 일했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박상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리참모, 커피 한잔 하시죠. 청사 뒤편 작은 카페로 갔어요. 거기는 감청장치가 없는 몇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들었어요? 리참모, 이름이 목록에 있다고. 장성택 라인. 제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박사, 나 변명 안 해도 돼요. 저도 알아요. 리참모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 단지 2년 전에 경호 임무 한번 맡았을 뿐이잖아요. 박상희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해요.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달아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끝났구나. 어떡해요? 경호국 참모가 어떻게 도망쳐요? 제 얼굴은 전국 보위부가 다 알아요. 국경 검문소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내일 안에 움직여야죠. 아직 명령이 안 내려왔어요. 이틀, 길어야 3일 있으면 체포 영장이 떨어질 겁니다. 박상희가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거기 제 고향 친구가 있어요. 브로커예요. 이 번호로 연락하면. 박상희, 당신은 왜 이래요? 나를 도와주다가 당신도 같이. 제 동생도 탈북했어요. 5년 전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동생은 성공했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요. 가끔 중국 통해서 연락이 와요. 리참모, 당신 딸 10살이죠. 제 조카도 그때 10살이었어요. 박상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남았어요. 경호국 직책 때문에. 하지만 리참모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요. 그럼 시도는 해봐야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탈북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모셔갈 수가 없어. 이른이 넘으셨어. 두만강을 건널 수가 없어.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부모님은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동생,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수용소에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으면 애들도 같이 죽어요. 10살, 8살짜리가 총살당하거나 수용소로 가요. 그것도 부모 없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기엔 너무 잔인했죠.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대동강변 낡은 아파트. 아버지는 80평생 경호국에 몸담았던 분이에요. 지금은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요. 어머니, 왜?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고도 아셨나 봅니다. 아들 얼굴이 왜 그러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 저 이틀 후면 체포돼요. 그리고 저는 도망갈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수용소로 가시게 될 거예요. 일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래요. 몸 챙겨라.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투성이 손이었습니다. 아들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어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그 순간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지금이라도 다 말씀드릴까? 어머니를 모시고 도망칠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75, 어머니와 중풍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는 단 1km도 못 간다는 걸. 어머니, 저 효도 제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아들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부국장이었어요. 리참모, 내일 오전 회에 빠지게 병가 처리했네. 무슨 보위부 사람들이 오늘 명단 최종 확정했어. 내일 오후부터 체포 시작한다고 하더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네 시간이 내일 낮까지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 시내를 걸었습니다. 모란봉, 대동강, 김일성 광장, 제가 50년을 살았던 이 도시를.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딸의 방에 들어가서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10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던 아이, 일요일마다 아빠한테 만화 그려달라고 졸라대던 아이, 아들은 8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나중에 경호국 가서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하던 아이, 탁자 위에 박상희가 준 전화번호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부록, 탈북, 3일이 지나면 우리는 이 집에 없을 겁니다. 평양에도 북한에도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10번쯤 반복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박상희 친구분이시죠?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해산으로 가고 싶은데요. 인원 셋입니다. 어른 2, 아이 2. 돈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계산역 대합실. 빨간 가방 들고 계십시오. 제가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늦으시면 안 됩니다. 이틀 후면 국경이 완전 봉쇄될 겁니다. 장성택 관련자들 때문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들. 제 인생 전부가 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가는 척, 아내는 직장 가는 척. 이웃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에선 모두가 감시자예요. 배낭 하나씩. 그게 전부였습니다. 50년 인생이 배낭 하나에 들어가더군요. 평양역으로 가는 길, 딸애가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 돌아와요? 글쎄,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할게. 평양역 대합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출장 가는 간부들, 장사하러 가는 아줌마들, 군인들. 표를 사는데 손이 떨렸어요. 계산까지 4장이요. 매표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10초쯤 그렇게 서로를 봤어요. 제 얼굴을 알아본 걸까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호국 참모 신분증. 아직은 유효했어요. 경호국이시네요. 회사는 무슨 일로? 친척 경조사입니다. 매표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표를 내밀었습니다. 10시 40분 기차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지금쯤 최 부국장이 제 병가 서류를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보위부 사람들은 명단을 보고 있겠죠. 아침 9시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무실 전화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더 울렸지만 끊지 않았어요. 여보, 전화 안 받아도 돼요? 받으면 안 돼.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낡은 열차였습니다. 우리는 6호차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출발 10분 전 플랫폼에 보위부 제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 보위부 요원 2명이 열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칸씩 검사하고 있었어요. 신분증 검사.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 손을 내밀었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들켰나 봅니다. 왜 떨어요? 추워서요. 보위부 요원이 제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경호국 참모. 리동혁 참모. 어디 가십니까? 계산입니다. 친척 경조사로. 요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족 전부 가십니까? 경조사에 참모님이 직접. 죽은 사람이 제 고모부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는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요원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본부, 여기 6호차. 경호국 참모 1명 확인 중.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단 확인 바람. 리동혁 참모 평양이로 소속. 무전기 너머로 누군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겁처럼 긴 30초. 리동혁 참모 명단 없음. 통과. 보위부 요원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역이 멀어졌어요. 대동강, 모란봉이, 제 인생 전부가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딸애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어요. 평양을 지나 평안도로, 다시 자강도로. 창밖으로 산들이 보였습니다. 겨울산,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들. 기차 안은 추웠어요. 난방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기차가 멈췄습니다. 왜 서요? 옆자리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전기가 나갔나 봐요. 맨날 이래요. 이 구간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기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최부국장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리참모, 지금 어디인가? 보위부가 자네를 찾고 있네. 오전 회의에서 체포 명령이 떨어졌어. 연락 바라네.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체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예정보다 반나절 빠르게. 여보, 우리 계산까지 얼마나 남았어?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30분. 예산 도착 예정 시각은 3시. 브로커와 약속은 2시. 늦겠어. 얼마나? 1시간.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려줄까요? 모르겠어.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20분 후였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렸어요. 시속 30km도 안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40분. 우리는 간이역 하나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순찰차 2대가 보였어요. 보위부였습니다. 순찰차들이 철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기차를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장이 객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신분증 준비하십시오. 다음 역에서 특별 검문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왜 또 검문이래? 보위부가 누굴 잡나 봐.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찾고 있구나. 기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역이 보였어요. 작은 간역이었는데 보위부 차량 4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잡혀요. 기차가 멈췄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열차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6명, 아니 8명, 1호차부터 검문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6호차.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아저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호국 참모님.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절 아십니까? 모르죠. 하지만 보위부가 누굴 찾는지는 압니다. 장성택 관련자들. 아저씨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어요. 이 기차 맨 뒤 칸, 화물칸 문이 하나 잠겨 있지 않습니다. 거기 숨으십시오. 검문 끝나면 뛰어내리고요.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아저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도 경호국이었습니다. 3년 전에 숙청됐죠. 죄 없이. 보위부가 4호차에 도착했습니다. 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뒤쪽으로 걸었어요. 화물칸 문 정말로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보위부 목소리가 들렸어요. 6호차 전원 신분증 검사. 우리는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화물칸 안은 칠흑 같았어요. 석탄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기침을 하려고 해서 제가 입을 막았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가 6호차를 검사하고 있었어요. 신분증. 여행 목적은 할머니 병문 아닙니다. 신분증에 직업이 군인으로 나오는데 외출증은 여기 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화물칸 문 바로 앞까지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딸애는 입을 막고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이 칸은 잠겨 있나? 예, 화물칸은 전부 잠겨 있습니다. 확인해봐.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거 안 잠겼는데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위 동무, 급합니다.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리동혁 참모, 위치 확인됐답니다. 평양역 CCTV 분석 결과 계산행 기차 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아. 전 객차 다시 검사한다. 화장실, 짐칸, 전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야 해. 계산역까지 가면 검문이 더 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려야 해.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해. 계산역 가면 우린 끝이야. 아내가 아이들을 봤습니다. 10살, 8살. 아이들이 다치면요? 다치는 것보다 잡히는 게 더 나쁘지. 잔인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기차가 산악지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눈 덮인 산들이 계속됐습니다. 간혹 작은 마을들이 보였고요. 오후 3시 10분 기차가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금이야. 화물칸 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를 보니 눈 덮인 비탈이 보였어요. 경사가 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뛰어내릴게. 그 다음에 애들을 던져. 내가 받을게. 다른 방법이 없어. 기차 속도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눈 속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통증이 몰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던졌어요. 저는 눈 속에서 아들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딸애가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렸어요. 기차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남겨두고 눈 속에 넷이서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탈구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일어나야 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 중턱이었어요. 아래쪽으로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 마을까지 걸어 내려가야 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시계를 봤어요. 3시 30분. 브로커와 약속 시간은 2시였습니다. 1시간 반이나 늦었어요. 산을 내려가는데 딸애가 넘어졌습니다. 눈 때문에 미끄러운 거예요. 아파요. 딸의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마을에 도착한 건 4시가 넘어서였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0채 정도. 사람들이 우릴 쳐다봤어요. 이방인이 오는 게 드문 곳이었나 봅니다. 저기 계산까지 어떻게 가나요? 한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계산, 여기서 10km는 돼요. 버스는 오늘 이미 끊겼고 택시는요? 택시, 여기가 평양인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막막했습니다. 돈 있으면 저 사람한테 부탁해보세요. 아저씨가 가리킨 곳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있었어요. 트럭 주인은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계산까지 태워주실 수 있습니까? 돈 있습니다. 제게 남은 돈은 중국 돈 3,000위안이었어요. 브로커한테 줄 돈이었습니다. 1,000위안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날카롭게 저를 봤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냥 여행 중입니다. 거짓말. 기차에서 뛰어내렸지. 들켰나 봅니다. 당신네 도망자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2,000위안. 2,000위안 주면 태워줄게요. 아니면 걸어가시든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어요. 짐칸이었습니다. 차가운 철판 위에 넷이서 웅크렸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어요. 검문소였습니다. 시발.
남자가 뒤로 돌아봤어요. 당신 네 집 밑에 숨어요. 빨리. 트럭 짐칸에 나무 상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숨었습니다. 보위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가시오? 계산입니다. 장사하러요. 짐칸 좀 봅시다. 발소리, 짐칸으로 올라오는 소리, 상자들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요? 감자입니다. 예산 장마당에 팔 거예요. 다 열어봐. 상자를 여는 소리. 1개, 2개. 우리가 숨은 상자 바로 옆까지 왔어요.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동무, 그냥 봐주시오. 담배 한 보루 드리겠소. 담배, 외제 담배요. 중국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시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10분쯤 더 가서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 나와도 돼요. 우리는 기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돈 받았잖아요. 오후 5시 10분, 우리는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해산역.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 넘게 늦었어요. 역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빨간 가방을 든 사람을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 브로커가 안 온 것 같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중국 돈 1000위안과 갈 곳 없는 가족 넷뿐이었습니다. 해산 시내, 국경에서 3km 떨어진 곳, 밤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 나라가 우릴 찾고 있었습니다. 딸애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빨간 가방 찾으시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당신 늦으셨네요. 3시간이나. 죄송합니다. 기차에서. 알아요. 들었어요. 보위부가 난리 났더라고요. 경호국 참모 1명 잡으려고 여자가 우릴 쭉 훑어봤어. 넷이서 국경 넘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요? 1인당 1000위안. 내시면 4000. 제게 남은 건 1000위안이었습니다. 1000위안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혀를 찼어요. 그걸로는 한 명도 못 건너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아이들만. 10살, 8살짜리가 혼자 국경을 넘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자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당신 경호국 참모였죠. 정보 있어요? 정보요? 원수님 동선, 경호 시스템, 뭐든. 중국 쪽에서 그런 정보에 돈을 많이 쳐줘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경호국, 기밀을 팔아넘기는 거, 그건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반역자였어요. 탈북 시도만으로도. 있습니다. 얼마나? 여자가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거래합시다. 당신이 아는 정보 전부 넘기세요. 그럼 식구 넷 다 건네줄게요. 정말입니까? 장사치는 약속을 지켜요. 안 그러면 망하거든요. 여자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 6시. 자정에 건너요. 그 전까지 당신 머리에 있는 거 전부 종이에 적으세요. 6시간 안에요? 경호국 참모면 할 수 있잖아요. 여자가 우릴 어느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세요. 종이하고 펜 줄게요. 쓰세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하얀 종이를 앞에 두고 앉았어요. 50년을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경호국 15년. 목숨 걸고 원수님을 지켰어요. 이제 저는 그 모든 걸 배신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이로 경호국 작전 시스템. 6시간 동안 저는 썼습니다. 경호국 작전 시스템. 원수님 동선 패턴. 경호원 배치 방식. 차량 호위 절차. 비상 대피 경로. 숙소 보안 구조.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을. 11시쯤 손이 멈췄어요. 더 이상 쓸 게 없었습니다. 아니, 쓸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원수님 개인 저격 취약 지점. 이걸 쓰면
저는 완전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암살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를 넘긴 배신자. 펜을 든 채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딸애가 다가와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배고파요. 아내가 배낭에서 옥수수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챙긴 거였어요. 넷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한 입씩.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보까지 전부 썼어요. 자정 10분 전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써요? 종이 뭉치를 건넸습니다. 20장이 넘었어요. 여자가 빠르게 전문가처럼 읽더군요. 좋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건너갈 수 있습니까? 출발합시다. 밖으로 나왔을 때 계산 시내는 어두웠어요. 정전이었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죠. 어둠이 우리 편이었어요. 여자의 안내로 우리는 두만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민가를 빠져나와 어둠 속 산길을 올랐어요. 30분쯤 걸었을 때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얼어붙은 강이었어요. 하얀 얼음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걸 건너요? 그래요. 강폭이 여기서는 50m쯤 돼요. 얼음이 두껍게 얼어서 사람 무게는 충분히 견뎌요. 경비는요? 여자가 쌍안경으로 강 주변을 살폈어요. 보초가 2명, 300m 간격으로 순찰 중. 교대 시간이 자정 30분이에요. 그 시간에 10분 정도 공백이 생겨요. 10분 안에 건너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히는 7분. 안전 마진 3분 빼면. 시계를 봤어요. 자정 20분. 10분 남았네요. 준비하세요. 가방은 버리고 최소한만 챙기세요. 물은 한 병씩. 얼음 위에서 뛰어야 하니까 가벼워야 해요. 아내가 배낭을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 물, 그리고 가족 사진 1장. 평양 모란봉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1년 전 봄에. 이것도 버려야 해요? 무게가. 안 버려요. 아내가 사진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자정 25분. 저 멀리서 휘슬 소리가 들렸어요. 교대 신호였습니다. 내 뒤를 따라와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뛰세요. 알겠어요? 아이들, 손 꽉 잡으세요. 놓치면 끝이에요. 딸애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딸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도 무서워. 근데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알겠지?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비들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지금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둑을 내려가 얼음 위로.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 깨지는 게 아니라 삐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얼음이 두꺼웠어요. 하지만 미끄러웠습니다. 딸애가 넘어졌어요.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30m쯤 갔을 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시발, 순찰이 빨리 왔어. 여자가 욕을 했습니다. 뛰어요. 빨리. 우리는 더 빨리 뛰었어요. 아들이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 힘든 거리였어요. 힘들어. 조금만 더.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거기서 군인 목소리였어요. 총소리, 하늘로 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멈춰. 안 서면 쏜다. 여자가 소리쳤어요. 무시하고 뛰어요. 쏘지 않아요. 직접 맞출 자신 없으면 안 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총성. 이번엔 얼음을 맞췄어요. 제 오른쪽 3m 지점. 얼음 조각이 튀었습니다. 딸애가 비명을 질렀어요. 계속 뛰어. 40m, 45m. 중국 쪽 강둑이 보였어요. 이번엔 가까웠습니다. 제 왼쪽 1m. 군인들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강 위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마지막 10m. 제 다리가 얼음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들이 같이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안 서면 쏜다. 군인이 우리 뒤 20m까지 왔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뭔가를 던졌어요. 복죽이었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빛이 터졌어요. 군인이 놀라 주춤했습니다. 지금
올라와요.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둑으로 기어올라 중국 땅 넘어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군인이 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총을 겨눈 채로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을 넘었거든요. 중국 땅에서 쏘면 국제 문제가 돼요. 군인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분명 북한 쪽에 보고하고 있을 거예요. 일어나세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중국 공안이 올 거예요. 10분 안에. 공안이요? 탈북자 잡아서 북한으로 넘기면 돈 받아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올라 숲을 지나 작은 마을로 거기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어요. 차 안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명. 전부 탈북자처럼 보였어요. 눈빛이 다 비슷했거든요. 공포와 안도가 섞인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아들이 물었어요. 우리 이제 안전해요? 대답하려는데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는 중국이에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져요. 한국까지는 아직 멀어요. 얼마나요? 여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가 우리 위치. 두만강 중국 쪽 30km. 한국 대사관은 베이징. 여기서 1200km. 그렇게 멀어요. 그리고 중간에 검문소가 15개, 공안 초소가 20개 넘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요? 숨어서 가죠. 낮에는 숨고 밤에 이동하고 한 달은 걸릴 거예요. 한 달이요? 빠르면요. 잡히면 끝이고.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쯤 차가 어느 농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밤에 다시 출발해요. 농가는 작았어요. 방 하나에 우리 넷과 다른 탈북자 5명, 총 9명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깨,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북한을 벗어났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기 계세요. 동생, 가족도 저기 있고요. 제가 넘어온 순간 그 사람들은 수용소로 끌려갔을 겁니다. 제 손으로 가족들을 죽인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깨물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탈북만 안 했어도 그럼 우리 넷이 죽었어요. 애들도. 맞는 말이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중국의 해, 자유의 땅이라고 했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까지는 1200km. 한 달. 우리가 살아서 갈 수 있을까요? 옆에서 딸애가 잠꼬대를 했어요. 할머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힘들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영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2달이 걸렸어요. 첫 주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브로커 여자가 안내한 집들을 옮겨다니며 숨어 지냈어요. 조선족 동포들이 운영하는 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상황이 변했어요. 돈이 더 필요해요. 브로커 여자가 말했습니다. 예, 제가 정보를 다 드렸잖습니까? 그건 국경 넘는 비용이었어요. 베이징까지 가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요. 1인당 2,000위안, 내시면 8,000. 그런 돈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일하세요. 돈 벌 때까지. 일이요?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작업, 농장일, 뭐든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길시 외곽 작은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주인은 조선족 아저씨였어요. 60대쯤 됐나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하루 12시간, 한 사람당 하루 50위안. 밥은 준다. 신분증 검사 안 한다. 대신 경찰 오면 니네가 알아서 도망가라.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공장은 지하실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곳에서 하루 12시간씩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옷을 재봉했어요. 저는 박스를 옮기는 일을 했고요.
딸애와 아들은 단추를 다는 작업을 했습니다. 10살, 8살 아이들이 첫날 밤 아들이 손가락을 찔렸어요. 피나요. 반창고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옷 조각을 찢어서 감아줬어요. 조금만 참자. 돈 모으면 우린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언제요? 계산해봤습니다. 하루 50위안, 내시면 200위안. 8,000위안 모으려면 40일. 한 달 반이면 돼. 하지만 틀렸어요. 일주일 후 공장주가 임금을 깎았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 사람당 30위안. 말이 안 됩니다. 약속이 싫으면 나가. 신고할래. 신고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불법 체류자니까. 30위안으로는 67일이 걸렸습니다. 그 67일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계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점심시간 30분. 저녁은 밥 한 공기와 김치. 밤에는 공장 한쪽 방에서 잤습니다. 다른 탈북자 가족들하고 함께. 한 방에 15명. 20날째 되던 날 아들이 열이 났어요. 춥고 더워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어요. 여보, 병원은 신분증 필요해요. 못 가요. 약국에서 약을 샀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 200위안 중에서 50위안을 썼어요. 약을 먹였지만 열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아들이 헛소리를 했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애가 죽으면 어떡해요? 공장주한테 사정했습니다. 며칠만 쉬게 해주십시오. 애가 아파요. 쉬는 날은 돈 안 준다. 알겠습니다. 그냥 쉬게만. 안 돼. 일 못하면 나가야지. 제발입니다. 공장주가 담배를 비벼 껐어요. 약값으로 100위안 더 빌려줄게. 대신 니네 일당에서 깎는다. 이자놀이였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위안으로 조선족 의사를 불렀어요. 불법으로 진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폐렴이에요. 항생제 맞아야 해요. 비용 500위안. 우리가 모은 돈이 150위안밖에 안 됐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공장주를 찾아갔습니다. 500위안을 빌려주십시오. 500. 미쳤나? 니네가 언제 갚아? 일합니다. 계속 일하겠습니다. 이자는 얼마든지. 공장주가 저를 쳐다봤어요. 일당 20위안으로 줄인다. 빚 다 갚을 때까지. 노예 계약을 넘어선 거였어요. 하지만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탈출은 미뤄졌습니다. 일당이 줄면서 계산이 바뀌었어요. 넷이서 하루 80위안, 1200위안 빚에 8000위안을 더 모아야 했어요. 총 10,000위안, 125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48일째 되던 날, 공장에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불법 체류자 있지. 누군가 신고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숨었어요. 공장 뒤편 창고, 거기 비밀 공간이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숨죽였습니다. 15명이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분명히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없습니다. 동지, 우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신분증 확인 좀 합시다. 1시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아이가 기침을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공안들이 떠난 건 2시간 후였습니다. 기어 나왔을 때 공장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도 위험해. 니네 옮겨야겠어. 어디로요? 더 깊은 곳으로. 우리는 또 옮겨졌습니다. 이번엔 농장이었어요. 옌벤 산골짜기 어딘가. 거기서 일했습니다. 밭일, 축사 청소, 나무 베기.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공안이 올 위험은 적었습니다. 70일째 되던 날 드디어 10,000위안을 모았어요. 갈 수 있습니까? 브로커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잘했어요. 베이징으로 출발해요. 언제요? 이틀 후. 그 이틀이 연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같은 방에서 지내던 탈북자 아줌마가 저한테 물었어요. 참모님, 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아야죠. 가족들 그립지 않아요? 북에 두고 온.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립죠. 근데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살아야죠. 여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그래요. 엄마 버리고 왔어요. 75살. 혼자 두고 둘이서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출발 날 아침 트럭이 왔어요. 화물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 탈북자 12명이 탔어요. 베이징까지 이틀 걸려요. 견뎌야 해요. 짐칸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이었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없이 좁은 공간에 12명. 옴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5시간쯤 갔을 때 누군가 토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어요. 10시간쯤 갔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가십니까? 베이징입니다. 화물 배송. 뒤 좀 봅시다. 문 여는 소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있네요. 회사 규정이에요. 보안상. 열어보세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긴 침묵. 됐어요. 가세요.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틀간의 지옥 같은 여행 끝에 우리는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을 때 햇빛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다 내려요.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해요. 얼마나요? 한국 대사관까지 3km. 걸었습니다. 넷이서. 60일 동안 지하에서 살았어요. 공장 지하, 농장 오두막, 트럭 짐칸. 이제 햇빛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딸애가 말했어요. 앞 하늘 봐요. 파래요. 그랬어요. 하늘이 파랬습니다. 50년을 살면서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 몰라.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 문만 들어가면 우린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100m, 50m, 20m.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서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뛰어요. 우리는 대사관을 향해 뛰었어요. 공안 둘이 뒤쫓아왔습니다. 멈춰. 안 서면 쏜다. 대사관 경비가 문을 열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10m, 5m. 공안 손이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던졌어요. 문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아내와 아이들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땅에 쓰러진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문 밖에 공안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못했어요. 대사관 안은 한국 땅이니까. 경비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울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60일이 끝났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딸애와 아들이 저한테 안겼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린 한국 사람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평양에 계실 어머니가 떠올랐거든요. 저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가셨을 어머니, 다시는 못 볼 어머니. 한국 사람이 됐지만 평양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건 평생 변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첫날, 우리는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대기실이라고 했지만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창문엔 철창이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왜 가두는 겁니까? 경비가 대답했어요. 절차예요. 신원 확인될 때까지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었는데 군인 같았습니다. 리동혁 참모님, 저희는 국정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어요. 평양 1호 경호국 작전참모, 맞습니까? 맞습니다. 15년 근무하셨고 장성택 부부장 경호 임무를 맡으신 적 있습니까? 2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중국에서 브로커한테 정보를 넘기셨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다. 브로커 네트워크는 우리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무슨 정보를 팔았습니까? 시스템입니다.
작전 절차, 동선 패턴, 전부입니까? 머뭇거렸습니다. 전부 말씀하십시오. 저격 취약 지점까지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리 참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애매한 위치예요. 무슨 뜻입니까? 탈북자로서는 환영받아야 할 사람이죠. 경호국 참모급 인물이니까. 가진 정보가 많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반역자예요. 국가 기밀을 중국 브로커한테 팔아넘긴 가족을 살리려고.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덮었어요. 그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 정보부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일부 흘러들어왔고요. 다행히 북한은 그 후로 경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당신 정보는 이제 쓸모 안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당신이 판 정보 중에 실제로 누군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작년 9월 평양에서 미수 암살 사건이 있었죠. 들으셨어요? 뉴스로 들었습니다. 원수님 차량 행렬에 폭발물 공격이 있었다고. 실패했지만 그 공격자들이 제 정보를.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떨어지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암살 시도를 도운 거였어요. 리 참모님, 한국 정부는 당신을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숨김없 전부.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필요할 때 협조하는 겁니다. 포섭이었어요. 아니,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거부하면요, 중국으로 돌려보낼 순 없어요. 국제법상. 하지만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도착 많이 늦어질 수 있죠. 몇 달, 어쩌면 몇 년. 아내를 봤어요. 아이들을 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신문 받았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호국 조직도, 인사명단, 작전 매뉴얼, 원수님 일정 패턴, 경호원 무기책, 통신 암호. 제 머릿속에 있던 15년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 탐지기에 연결되기도 했어요. 리 참모님, 긴장 푸세요. 루틴 절차예요. 루틴이라고 했지만 의심받는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말이 나왔어요. 한국행 준비하시면 됩니다. 언제요? 일주일 후. 다른 탈북자들하고 함께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끝났어. 이제 한국 간다. 딸애가 뛰어왔어요. 정말요? 아빠, 한국 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신문 내내 계속 생각했거든요. 저는 누구 편인가? 북한을 배신했어요. 경호국을 배신했고 원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가요? 그 체제가 먼저 저를, 제 가족을,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한 거 아닌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에 탔어요. 전세기였습니다. 탈북자 38명을 태운. 이륙하는 순간 딸애가 창밖을 봤어요. 우리나라요. 그 구름 위로 날아요.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아래를 봤습니다. 중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너머 북한이 있었습니다. 평양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래가 안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탈북자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60대쯤 됐나 함경도 사투리를 쓰더군요. 처음 타보십니까? 비행기. 저도 그래요. 70평생 처음. 아저씨가 창밖을 봤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고향 생각나시나 봅니다. 고향이야. 근데 자식들 생각이 나서. 자식들은 어디 계십니까? 북에 뒀어요. 셋, 며느리들, 손주들도. 혼자 오셨습니까? 아저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늙은이가 가족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넘어와서 돈 보내주려고. 한국에서 돈을 보낼 수 있습니까? 브로커 통하면 돼요. 비싸지만. 그제서야 알았어요. 탈북이 끝이 아니구나. 한국에 가도 북에 남은 사람들과는 계속 연결돼 있구나. 3시간 후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인천, 한국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갔어요. 아래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낮인데도 불이 켜진 건물들, 도로를 메운 자동차들, 빼곡한 아파트들. 저게 다 불이에요?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가 봐. 평양과는 달라. 평양도 도시지만 밤이면 어두웠거든요. 전기가 부족해서. 근데 저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바람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탈북자들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를 눈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해서 계산에서 국경을 넘고 중국에서 60일을 버티고 베이징 대사관을 거쳐 마침내 이곳에 버스에 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환한 가로등, 간판들, 편의점, 식당. 딸애가 소리쳤어요. 저기 맥도날드예요. 교과서에서 봤어요. 그래, 한국엔 진짜 있어요. 햄버거. 아들도 신기한 듯 창밖을 봤어요. 차가 엄청 많아요. 다 개인 차예요? 그런가 보다. 북한에선 개인 차는 특권층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긴 도로가 차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가서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기숙사 같았어요. 여기서 3달 동안 생활하시면서 한국 적응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3달이요.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직업 훈련 등등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우리 가족 넷이 쓸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있고 화장실도 안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안에 있어요.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네. 딸애가 침대에 폴짝 뛰어올랐어요. 푹시네요. 아빠, 이거 구름이에요? 웃음이 나왔어요. 침대야. 이게 침대예요? 우와.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밥이 있었고 국이 있었고 반찬이 6가지나 있었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직원이 웃었어요. 무한 리필이에요. 더 먹고 싶으시면 더 가져오시면 돼요. 무한 리필. 중국에서 60일 동안 하루 한 끼 먹으면서 버텼는데 여긴 무한 리필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밥을 3그릇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 너무 맛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어요. 중국 공장 바닥과는 달랐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여기가 한국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여기까지 왔구나.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살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프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살았지만 누군가는 죽었으니까요. 자유를 얻었지만 누군가를 버렸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저 달은 평양에서도 보이겠죠. 어머니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수용소에서도 달이 보일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어머니, 저는 지금 힘듭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원에서의 3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요, 진짜요? 대박. 북에서 안 쓰던 말들이었습니다. 리동혁 씨, 동무 대신 시를 쓰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대신 죄송합니다가 더 자연스러워요. 말투 하나하나가 어색했어요. 50년을 북한말로 살았는데 3달 만에 바꾸라니. 컴퓨터 수업도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잡아봤어요.
클릭, 더블 클릭. 인터넷이요? 검색하고 싶은 거 쳐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쳤어요. 장성택 숙청. 수십만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도 동영상도 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장성택의 모습. 그리고 공개 처형 소식. 화면을 보면서 구역질이 났어요. 제가 그 명단에 있었던 겁니다. 저도 저렇게 될 뻔했어요. 다른 검색도 했습니다. 평양 1호, 경호구, 탈북자, 가족 처벌, 정치범 수용소, 어머니 이름을 검색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당연했죠. 일반 주민은 기록이 없으니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석 달 후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어요. 정부에서 아파트를 줬습니다. 인천 어느 동네. 투룸이었어요. 여기서 살아요? 2년 동안은 정부 지원 받으시고 그 후로는 자립하셔야 해요. 2년 그 안에 직장을 잡고 돈을 벌고 정착해야 했습니다. 첫날 밤 아파트에서 잤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안 왔어요. 새벽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이 있었어요. 스문의 시간. 들어가 봤습니다. 선반에 물건이 가득했어요. 라면, 과자, 음료.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인사했습니다. 19살쯤 돼 보이는 여자애. 저는 선반을 한참 봤어요. 이 다 사도 되는 건가? 손을 뻗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집었어요. 계산대로 갔어요. 1,500원이요. 돈을 냈습니다. 한국 돈. 지폐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밖에 나와서 컵라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평양 1호 경호국 참모가 새벽에 컵라면 하나 사고 좋아하고 있다니. 일주일 후 직업 상담을 받았습니다. 경력이 경호국이시네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담사가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경비 쪽이 어떨까요? 경력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비요? 아파트 경비나 빌딩 경비. 50년을 국가를 지켰는데 이제 아파트를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한 달 후 강남 어느 빌딩 경비로 취직했어요. 출근 첫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경비복. 경호국 제복과는 달랐어요. 훨씬 초라했습니다. 리씨, 여기서 CCTV 모니터링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선배 경비가 가르쳐줬어요. 60대 아저씨였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10년 됐죠. 정년 퇴직하고 나서 힘들지 않으세요? 먹고 살려면 자식들 대학 보내야지. 화면을 봤어요. 빌딩을 드나드는 사람들, 정장 입은 직장인들, 구두 소리를 내며 걷는 여자들, 커피를 들고 가는 사람들. 모두 바빴어요. 뭔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처음 받아보는 한국 돈이었어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줬습니다. 우리 번 거예요? 200만 원이면 북에서는 5년치 월급인데 여기선 한 달치야. 그럼 우리 부자네요? 웃음이 났어요. 부자는 아니야. 여기서는 이것도 적은 거래. 딸애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한 달 후 딸애가 울면서 왔습니다. 왜 그래? 애들이 놀려요. 뭐라고? 말투가 이상하대요. 북한에서 왔다고 다 알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 말해도 소용. 오히려 더 놀려요. 아내가 딸애를 안았어요. 조금만 참자.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6개월 후 딸애는 학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 북에서 왔다고 말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안 해? 말투만 들어도 다 알아. 그럼 말투 고칠게요. 완전히 한국 애처럼. 딸애가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예요. 진짜 반가워요. 대박. 어색했지만 노력했습니다. 제 딸이 자기 정체성을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1년째 되던 날 하나원 동기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모였어요. 15명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럭저럭이죠. 공장에서 일해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저는 아직 직장 못 잡았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면서 사람들이 본심을 드러냈어요. 솔직히 이게 자유인가 싶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도 돈 없으면 사람 취급 안 해줘요. 북이랑 뭐가 달라요? 그래도 굶지는 않잖아요. 굶지 않는 게 자유예요? 그냥 사는 거지.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울었습니다. 저는 북에 두고 온 엄마 생각만 나요. 한국 와서 뭐 좋은 게 있어요? 엄마 없는데. 모두 조용해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에 섰어요. 물을 봤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 물은 어디로 가나? 서해로 갑니다. 서해 너머에 북한이 있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검색했습니다. 탈북자 가족 북송 방법 나왔습니다. 브로커 정보들이 북에 계신 가족에게 돈을 보내드립니다. 1인당 $1,000. 안전하게 전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번호 위에 갔습니다. 누를까 말까. 누르면 어머니한테 돈이 갈까요? 아니면 사기꾼한테 돈만 빼앗길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가족한테 돈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누구한테 보내실 건데요? 평양에 계신 어머니한테요. 평양이요? 어렵긴 한데 할 수는 있어요. 얼마나 보내실 건데요? 100만 원. 성함이랑 주소 알려주시면 정보를 줬습니다. 이틀 후에 돈 입금하시면 한 달 안에 전달돼요. 정말 갑니까? 100% 보장은 못해요. 근데 80%는 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돈을 보냈어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2달째 전화했습니다. 저번에 100만 원 보냈던 사람인데요. 기다려보세요. 국경 상황이 안 좋아서 늦어지고 있어요. 석 달째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번호가 바뀌었나 봅니다. 사기였습니다. 100만 원을 날렸어요. 아내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2년째 되던 봄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리씨, 미안해요. 빌딩 관리 시스템 자동화한대요. 경비 인원 줄인대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요즘 경비 일자리 많아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달 동안 15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리동혁 씨, 경력이 특이하시네요. 북한 경호구? 우리는 좀 이력서가 문제였어요. 북한 경력은 한국에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석 달째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야간이었습니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첫날 밤 혼자 편의점을 지켰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저씨, 담배 한 가. 건넸습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말투 들으니까 힘들죠. 여기 괜찮습니다. 거짓말. 다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남자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편의점 바닥을 닦았습니다. 제 인생인가. 52년을 살았어요. 경호국 참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새벽 편의점에서 바닥을 닦고 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울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3년째 되던 여름, 딸애가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이제 말투가 완전히 한국 애 같았습니다. 나 친구 사귀었어. 그래. 잘됐. 근데 친구한테 우리 북에서 왔다는 거 말 안 했어. 그냥 말하기 싫어. 지혜야, 부끄러운 거 아니야. 북에서 온 거. 알아요. 근데 딸애가 말을 못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특별한 애가 아니라.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4년째 되던 가을, 아들이 물었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할머니, 친구들은 다 할머니 있던데 우리는 없잖아요. 할머니는 멀리 계셔. 어디요? 북쪽, 북한이요. 언제 만나요? 아빠도 모르겠어. 전화는요? 전화도 안 돼. 북한하고는 연락이 안 돼. 아들이 슬픈 얼굴을 했어요. 그럼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년째 되던 겨울, 편의점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였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시면 화면에 수용소가 나왔어요. 좁은 건물들, 높은 담장, 이곳에는 약 10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만 명. 그 안에 어머니가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생각을 멈췄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6년째 되던 봄,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귀화 신청할까요? 귀화요? 북한 국적 버리고 완전히 한국 사람 되는 거요. 생각 좀 해보자. 하지만 생각할수록 어려웠어요. 북한 국적을 버린다는 건 평양을 버린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린다는 거였어요. 이미 버렸잖아. 하고 누군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 6년 전에 버렸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 버리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 달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신청했습니다. 귀화 심사를 받았어요. 북한 국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석 달 후 통지서가 왔어요. 귀화 허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 저도 이제 저 불빛 중 하나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7년째 되던 여름, 편의점을 그만뒀습니다. 작은 식당에 취직했어요. 주방 보조 1년 일했더니 주방장이 됐습니다. 리씨, 손이 빠르네요. 북에서 요리했어요? 아니요, 그냥 배웠어요. 잘하시네. 계속하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았어요. 아파트도 작은 걸 샀습니다. 빚내서 8년째 딸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나 대학 갈 거야. 그래, 근데 돈 걱정 마. 아빠가 벌게. 대학 등록금을 위해 일을 더 했어요. 식당 일 끝나고 야간 경비도 뛰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잤어요.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애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울었거든요. 나 합격했어. 그래, 잘했어. 진짜 고마워요, 아빠.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9년째 되던 가을, 하나원 동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리 형, 나 북에서 연락 왔어. 북에서요? 브로커 통해서. 형, 어머니 살아계시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수용소는 안 가고 집에 계신데. 근데 많이 편찮으시대. 어떻게? 모르겠어. 어쨌든 살아계시긴 한데.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살아계셔. 어머니가 살아계셔. 눈물이 났습니다. 9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계셨어요. 그 브로커한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돈 보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싸요. 500만 원. 보내겠습니다. 500만 원을 모았어요. 6개월 걸렸습니다. 보냈어요. 석 달 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한테 전달됐어요. 정말입니까? 어머니가 전화래요. 아들아,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다고. 전화를 잡은 채로 울었습니다. 10년째 되던 봄,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경찰 되고 싶어. 경찰. 사람들 지키고 싶어. 웃음이 났어요. 그래, 아빠는 북에서 경호원이었잖아.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아들이 경찰대학 시험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재수했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 끝에 합격했어요. 됐어. 잘했. 아들을 안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하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루는 거였습니다. 12년째 되던 겨울,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리씨, 이 식당 인수할 생각 없어요? 나 은퇴하려고. 리씨한테 넘기고 싶은데 분할로 주세요. 천천히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인이었어요. 작은 식당이지만 제 가게였습니다. 간판을 바꿨어요. 고향 식당. 북한 음식을 팔았습니다. 평양냉면, 온밥, 두부밥. 장사가 잘 됐어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진짜 북음식이에요? 맛있네요. 또 올게요. 15년째 되던 봄, 딸애가 결혼했어요. 한국 남자였습니다. 회사원. 신랑이 괜찮죠? 좋아 보이더라. 신랑한테 우리 북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뭐래? 괜찮대요. 장인어른 고생 많으셨다고 결혼식 날 딸애한테 말했어요. 행복해야 한다. 아빠는 미안해. 할머니도 못 만나게 하고. 아빠 잘못 아니에요. 딸애가 저랬어요.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째 되던 여름,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20년 살았네요. 한국에서. 그러네. 행복해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요. 둘이서 웃었습니다. 근데 살아는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닐까?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밖에 나왔어요.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 제가 20년 전에 비행기에서 봤던 그 불빛들. 이제 저도 저 불빛 중 하나였어요. 고향 식당. 작은 불빛 하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북쪽을 봤어요. 휴대전화는 거기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닿았어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자유로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있어요. 딸도, 아들도, 아내도, 저도,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 별은 평양에서도 보이겠죠. 어머니도 저 별을 보고 계실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옷깃을 여몄어요.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일궈낸 이 땅에서의 집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제 집이었어요. 자유롭지 않지만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는 거였습니다. 한 발 한 발. 오늘도 내일도 탈북자 리동혁으로. 아니, 이제는 한국인 리동혁으로. 여전히 평양 사람이기도 한 리동혁으로.